이데일리 각 분야 담당하는 기자들과 함께 산업이라든가 정책 사이드 쪽의 얘기를 좀 더 깊게 얘기를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 쪽에서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목에서도 이제 레드테크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전기전자 쪽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계시는 김정남 기자 오늘 나오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이죠? 처음입니다. 예. 네. 뭐 뉴욕 특파원도 하셨고 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도 두루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 얘기를 주로 하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글로벌 산업 얘기까지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레드테크라는 용어부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말 그대로 중국의 그 최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뭐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이런 거는 이미 중국이 뭐 세계를 호령할 맞아요.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라든가 로봇, 뭐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첨단 산업들도 선진국들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는 우리가 이제 중국 할 때 보통 오성 홍기니까 그렇죠. 중국의 국기가 그래서 빨간 그렇죠. 레드고 그렇죠. 테크는 이제 하이테크 그렇죠. 쪽에 테크를 붙여서 레드테크라는 말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은 글로벌 탑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가전, 로봇, 심지어 자율주행차까지도 뭐 탑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위협적이다. 이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부터 제가 좀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뭐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게 팹리스라 그러죠. 반도체 설계업체. 미국이나 유럽이 워낙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그 분야이고 파운드리 그 반도체 위탁 생산 거기는 대만이 아주 강한 그렇죠. 회사이고 메모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는 한국이 강하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쏟으면서 반도체 자립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한 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데 중국이 무서운 거는 이건 단지 추정치일 뿐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이 산업 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폄훼하는 게 있어요. 싸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연초에도 그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차이나 커머스에서 이제 알테시 제품들 들어와서 뭐 무슨 발암 물질이 나왔네 뭐 이런데 사실 그런 어떤 부분에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중국 제품은 좀 싸구려고 질이 좀 떨어지고 좀 뭐 발암 물질이 뭐니 해서 좀 사람 몸에 별로 안 좋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과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말씀하신 이런 첨단 쪽 산업 관련돼서는 절대 중국이 싸구려나 이런 쪽의 이미지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뭐 한 15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한 2010년쯤 전후에서 제가 그때도 이쪽을 좀 담당하고 있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CES라든가 뭐 MWC, 뭐 IFA 이런 테크 전시회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레드테크의 공습이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TV나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 TV나 가전 이쪽은 이미 뭐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가전은 이미 중국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로봇 청소기 그렇대요. 많이 그쪽은 이미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 역시도 이제 위협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공장들을 보면 원가 경쟁력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사실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드테크 테크 산업을 키우겠다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기치를 들고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압도적으로 지금 불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여전히 중국이 인건비가 여전히 많이 올랐다 해도 싼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생산성 부분인데 그러면 김 기자 보시기에는 생산성도 중국이
높다. 일단 원가 경쟁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이제 그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우리 다 만들어 이렇게 그렇죠. 말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불기를 하겠다는 근데 그 거죠. 바로 옆에 국경만 바로 건너면 멕시코가 있잖아요. 네. 그 멕시코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한 너다섯 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이 인건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생산성은 당연히 낮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좀 따라올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계의 네. 공정이라는 표현에 크게 그럼요.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럼요. 뭐 베트남이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럼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뭐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이를테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거의 다 뭐 중국이 따라왔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네. HBM이라든가 이런 좀 그 최첨단 쪽은 뭐 아직은 거리가 좀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얘기도 하긴 하는데,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약간 뭘까 부담스러울 정도, 약간 위협감을 느낄 정도, 이렇게 뭐 단계는 여러 가지일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반도체 쪽은 보세요? 아직은 1, 2위 올라간다 이런 수준 사실 아닙니다. 반도체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팹리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유럽이 강하고, 그렇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이 강하고, 한국이 워낙 강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분야만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분야 역시 이제 한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 디램 시장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디램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디램을 하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렇게 3사 과점 체제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누구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3사가 오랜 기간 동안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이 디램에 보면 이 기둥 모양으로 커패시터라는 이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게 전하를 모아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방출하는 이런 디램의 핵심 부품인데 이 커패시터라는 이 부품이 얼마나 많은 전하를 담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디램 성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 첨단 소재 공학의 총 집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사실은 여러 차례 디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디램 시장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잡지 않고서는 그 AI 시대의 그 AI 어떤 여러 가지 기기들, 인프라 이쪽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워낙 이 AI 시장을 보고 지금 이 테크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디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쭉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HBM을 말씀하셨지만 HBM 자체가 디램을 쌓아서 만든 디램을 그렇죠. 쌓아서 패키징해서 만드는 그 첨단 제품이잖아요.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 양산한 계획까지 HBM 양산한 계획까지 내놓고 있어서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서 아직은 뭐 초창기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메모리 쪽에 물론 이제 HBM이라 좀 더 이제 첨단의 이제 메모리이긴 한데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심지어는 GPU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GPU 소위 말하는 AI 가속기가 GPU 중심의 AI 가속기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고용량의 고집적의 이 고대역폭의 이 메모리 HBM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또 잡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죠. 근데 지금 그 HBM을 앞서 말해서 창신전자 중국 이 회사가 좀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것도 기술력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위협적인 HBM의 그 어떤 그 성능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직은 이 창신 메모리가 아직은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2세대 HBM2죠. 이 생산 단계에 사실상 진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다. 그렇죠. 베이징 공장과 이제 허페이 공장이 이제 공장 증설을 해서 HBM 생산하려면 장비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 반입이 시작했다 이건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술력 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D램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 5세대는 이미 이제 납품 앞두고 있고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4 같은 경우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그렇죠. 겁니다. 얘기되고 그래서 있죠. 이 한국과 사실은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HBM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2016년도에 생산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아직도 한 7, 8년 정도 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속도죠, 사실은. 이게 창신 메모리가 업계에서는 이제 빠르면 한 2026년쯤 양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불과 한 2년 뒤인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내에 시험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1년 이상 확 앞당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계속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다. 앞당기는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지금 계속 중국이 디램 업계에 진입하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번번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 창신 메모리가 좀 이번에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업계에서 많습니다.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게 저희가 HBM3, HBM4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것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HBM2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사들이고 있는 HBM이 사실상 다 한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세대 혹은 3세대 구형 HBM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직접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저희 주요 판로가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좀 뭐 대단하게 크진 않겠지만 좀 없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길게 보면은 뭐 중국 업체들이 만에 하나 경쟁자로 떠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악재가 될 텐데 저희가 그때 한 15년 전 이럴 때도 보면은 LCD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다 LCD 시장을 LCD는 다 가져갔거든요. 먹었고 이제 OLED까지 다 먹는다는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때는 불과 10년, 15년 전에는 LCD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기술 격차 7, 8년 난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가 워낙 많은 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앞서 LCD도 얘기했지만 LCD도 이제 넘어갔고 OLED도 지금 올해 2분기인가요? 하여간 올해 상반기부터 예. 이제는 고품질의 이제 고가 OLED까지 얘네들이 이제 50% 넘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쨌든 우리 몫이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GPU 얘기도 하고 AI 가속기 얘기하고 HBM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AI 시대에서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닌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 정도의 이제 소위 말 레드테크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AI 쪽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해도 따라가려면 다 종합적으로 뭐 갖춰야 될 텐데 이를테면 GPU도 있어야 될 거고 HBM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DDR, DRAM 같은 것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과연 중국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갖출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기업 이렇게 알고 있고 스마트폰 뭐 잘 만들고 이런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 자회사 중에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가 있습니다. 딱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설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중신고지라는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SMIC도 이름 많이 들어봤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도체 지금 업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게 어센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GPU 그래픽 저장 장치 이거를 이제 화웨이 그러니까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SMIC가 제조를 하는 이 제품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대에 들어가지고 GPU 장악하면서 이 지금 뭐 한때 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정도의 회사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약간 속된 말로 뭐 떡상을 한다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상전벽해가 된 거죠 정말. 있잖아요. 이 지금 어센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범용으로 만드는 GPU인 H20의 이 대항마로
꼽힐 정도로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추격의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창신 메모리가 HBM을 양산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제 GPU에 SK 하이닉스 HBM이 붙어서 패키징이 돼서 그렇죠. 이 AI 가속기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서 안 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살라고 지금 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가격에 그렇죠. 이 화웨이 어센드에 이 창신 메모리 HBM이 탑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회사들끼리 자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준이 엔비디아 거보다는 떨어져도 AI 어쨌든 가속기가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9일, 10일이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달 9일, 10일에 이제 중국 선전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화웨이가 또 어떤 반도체 기술로 좀 세계를 좀 놀라게 할지 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AI 가속기 자립에는 중국 정부에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팀 아메리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만 팀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제 뭐 설계는 워낙 강하고 미국이 이제 파운드리들 많이 들어오고 그 패키징 회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안에서 다 만들어서 여기로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팀 아메리카 핵심인데,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쫙쫙 다 그 넓은 반도체에서 그 거점 회사들이 딱 있으면은 팀 차이나 바람을 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저는 이제 드는 궁금증이 그거예요.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네덜란드 ASMR의 그 EUB죠. 극저온 그 노광 장비 그거 못 들어가게 해서 뭐 네덜란드 이제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수출도 좀 못한. 그러니까 어쨌든 첨단 공정.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보통 뭐 한 10나노 안쪽, 한 7나노 이하로는 되게 이제 첨단 공정, 미세 공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미 우리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이었는데 2나노 얘기가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공정이 어쨌든 뒤일 텐데. 이런 장비들이 계속 들어야지 소위 말해서 뭐 3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첨단 공정으로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막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맞습니다. 이게 뭔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만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런 힘이 있다고 봐야 될 걸까요? 지금 SMIC라는 회사가 이 파운드리에서 뭐 1위가 TSMC 60% 이상 TSMC 1위인 그렇죠.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삼성전자가 뭐 한 15% 안팎에서 2위인 거는 다 아실 텐데, 지금 SMIC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 해서 파운드리 쪽에서. 전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대만에 이제 U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 다 제치고 3위로 올라간 건데, 이게 SMIC의 이제 이 성장 전략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너무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9월쯤이었는데 이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랐죠.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그 7나노, 그러니까 SMIC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이 제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죠.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5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나노 공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워낙 저희가 지금 뭐 TSMC, 뭐 삼성전자, 인텔 이런 데가 올해 뭐 3나노, 내년 2나노, 뭐 1나노 때까지 간다 우리. 이런 얘기가 1.4나노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워낙 저희도 기사를 많이 쓰지만 그런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5나노, 7나노 이게 무슨 미세 공정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5나노, 7나노는 엄청난 초미세 공정이고 10나노 이하는 다 초미세 공정으로 봐야 됩니다. 10나노 이하는 초미세로 보고.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이 10나노 이상의 어떤 그 10나노 초반 중반 때도 범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기도 미세 공정이거든요. 그래요. 그 공정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요구하는 수요처들도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TSMC가 기사를 좀 많이 써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5나노, 7나노 얘기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SMIC가 지금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업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 이게 있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슈퍼울이라고 불리는 이 네덜란드 ASML 회사가 있죠. 그 EUV 노광 장비가 네. 반드시 필요한데 이 중국을 제재할 때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핵심으로 삼았던 게 ASML 그 노광 장비 절대 들이지 마라. 네. 그게 원천 차단하자 저기를. 네. 뭐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EUV 전 세대인 그 심자외선, 그 DUV 노광 장비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아, 그 전 거. 그 전 세대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 걸로 이 중국은 이제 7세대 공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업계 추정치긴 합니다만 DUV 노광 장비로 작업을 하면은 반도체 원가가 추정치긴 합니다만 약 한 EUV 노광 장비 때보다는 한 4~5배서 더 든다. 수율도 많이 낮아진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넣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율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해 입장에서도 제때제때 공급을 못 받는 것이고 그렇죠. 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비해서 확 밀려야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의 갭을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DUV 노광 장비를 쓰면서도 절대 이제 밀리지 않게. 근데 저 DUV 노광 장비를 쓰면서도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축적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장비를 쓰면서 이런 저런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하우가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립의 길게 봐서 반도체 자립으로 가는 이 경로의 하나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T의 이제 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반도체가 그렇죠. 들어가서 뭐 온갖 가전 제품 무슨 뭐, 그렇죠. 뭐 배터리니 뭐니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인 반도체를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그런 갖은 압력 또는 갖은 견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슬금슬금 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LCD의 사례처럼 OLED니 무슨 백색 가전이니 심지어는 뭐 다양한 어떤 분야까지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뭐 각 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는 그거 같아요. 그래,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약간 좀 등골에 싸한 느낌도 살짝 들어.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도 할 수 있다는 건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삼성이나 우리 현대나 SK하이닉스나 우리 이제 이 IT 회사들, 전기전자 회사들이 과연 이 중국의 이런 굴기를 과연 이제 잘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서 이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서 갈 거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김 기자님의 그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업체별로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반도체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하기 때문에 저기 한국의 산업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TV, 가전, 뭐 이런 한국이 잘하고 있던 이런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 이미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중국 제품에. 그렇죠. 샤오미 TV가 나온다고 하고, 뭐 로보락 청소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간단히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LG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LG전자는 이제 저희가 백색 가전 회사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 정리했고, 근데 이제 사업 구조가 TV와 가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장 사업이 요즘 좀 이렇게 1조 이상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TV와 이제 백색 가전은 범용 제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장의 그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이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CEO가 조주환 사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가열차게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우리는 성격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가전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을 개념을 익혀서 우리 정수기 월 얼마 주고 하듯이,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있죠, 그 TV 이 옷 뭐 세탁 비싸게 해주는 그 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TV도 마찬가지고 월 얼마 주고 월 4만 원, 5만 원 주고 이게 파는 싸게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자동차 부품, 뭐 냉난방 공조, 칠러,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B2B 사업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다 하는 그런 종합 전자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이제 실존적인 위협으로, 그러니까 다가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일선에 앞만 보고 달려야 되고 파운드리도 뭐 TSMC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다 보면은 중국과의 어떤 그것도 지금이 유지가 되는 아니면 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이죠.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AI 쪽으로, 예. 이 연결,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 전자기기들은 다 만드니까 이 AI를 통해서 이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이 경쟁력을 높이겠다.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주력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 네.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업단의 상황은 대응을 살펴봤고, 그러면 전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경제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레드테크가 무서운 게 사실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자동차도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4%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수정 전망치 올해 거 보니까 2.4% 나왔더라고요. 저도 거시 전망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작년 1.4고 올해 2.4잖아요. 그럼 1.0%포인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얘기인데.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를 쭉 되짚어보면은 반도체 사업이 작년에는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업황이 올라가서 메모리 업황이 올라가서 뭐 예전같이 엄청나게 많은 3, 4분기 더 올라가겠지만 그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 말고는 뚜렷하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반도체 말고 없다 이거잖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나 전문가들이나 뭐 업계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초급자 기술력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밖.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일이고. 제가 뭐 이거는 항상 뭐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 전쟁 벌이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다 내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TSMC에다 보조금 줄 정도로 그러니까 자국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반도체만 뭐 급하냐 다른 데 돈 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 지금 반도체 그 국가 안보 공급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 취재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쟤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구글 CEO가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안 해서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과 꼭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그렇다 해서 안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사실 메모리 쪽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고 뭔가 위협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을 때 확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나마 그 갖고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또 그게 우리나라 뭐 전체 수출이 20%나 차지하는 반도체라는 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굉장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